제목은 현 정세와 평가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개요는 뭐냐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나, 도대체 무슨 이 안개처럼 이렇게 모호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전체적인 어떤 정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도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시니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전반 저변에 곳곳에 체제수호 에너지가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체제 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지금 지속적인 시도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혁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파워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식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 진영이 등장하면서부터 과거와 달리 탈냉전 시대가 아니고 다시 신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 구공산주의 체제와 그 다음에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에 다시 뭔가 새로운 진영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 지금 현 정세하고 매우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가운데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못 바꾸게 하는 저항 이게 에너지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항이 엄청 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굉장한 조급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터가 요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약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나? 자, 다음 장을 넘겨 주십시오. 예. 첫 번째는 보면 10, 20, 30 세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젊은 층이 상당한 지금 대각성 운동의 기운이 뚜렷하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윤 대통령이 탄핵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막 구속되고 여러 가지 탄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그 전부터요 조금은 있었어요. 특히 남자들 중심으로 지금 40, 50 세대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각성은 안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 즈음해서 이게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굉장히 지금 현재 각성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냐 하면은 만약에 이 상태 같으면 10대, 20대, 30대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40, 50대까지 이어질 건데 우리가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클 동안에 과연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40, 50 세대의 그 어떤 반체제적 성향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제압해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도해 나갈 때까지 우리가 연결해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글을 하나 군인이 쓴 건데 뭐 그냥 병이니까 쓴 겁니다만은 우리 김상현 대표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소개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은 지금 군인들이 20대잖아요. 20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각성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김상현 대표가 이제 어떤 이제 현역 군인으로부터 이제 간단한 인사말을 전해 듣고 그거를 좀 글로 써주면 좋겠다, 좀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했더니 군 복무 청년들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지, 어떤 계기로 깨어났는지를 좀 글로 써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먼저 딱 보냈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글을 딱 이제 보내주면서 글을 썼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지금 10, 20, 30 세대 이 거대한 신세대들의 이 운동력이 기존에 있는 40, 50 세대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에 의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 움직임에 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뒤섞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뭔가 이 강력한 저항의식 또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부대 안 분위기는 과거와 아주 달라졌습니다. 언론의 프레임대로 뉴스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정권의 불합리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비상기업 당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불복종하던 자들이 어쩌면 그 칼이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용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실명을 밝히기는 못하지만 저의 부대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짜이밍이 대통령이 되니 훈련도 그렇고 군인들의 사기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격하게 깨어나는 게 아니고 소리 없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큰 태풍이 몰아치기 전야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유의 목소리를 강제로 억압하는 정부를 향해 국가의 칼인 군대라는 조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난 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희망은 끊임없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라나고 있답니다. 무럭무럭. 훈련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도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세대가 지키고 가야 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묵묵히 버티고 서로 격려하며 지켜낸다면 미래는 반드시 이 나라와 자유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들은 깨어 있습니다. 거짓 없이 훈련소부터 지금 제 부대까지 느낀 바로는 과거와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관을 가진 용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육군 복무 신조에도 우리의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군대에 있으면서 군인들과 또는 10, 20, 30 세대의 청년들이 완전히 깨닫고 우리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군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에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이걸 하나 보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도봉구에 있는 어떤 한 5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망을 좀 했더니 나는 18년 동안 정말 이 종북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참 국민들한테 깨우치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라는 이런 등장하면서 너무 절망을 했고 내가 봤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환상이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뿌린 씨앗이 결코 이게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그 도봉구에 있는 거기에 청년들이 80%는 우파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가 보통 상당히 상황이 나쁜 지역이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또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지금 곧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데 광주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어느 당의 후보를 찍을 거냐고 했더니 20대에서 국민의힘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보다 배가 더 많더라고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조짐은 이미 윤석열 탄핵 때 호남에서요. 사실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호남에서 얼마나 일어난 40몇 프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어떤 혼란의 시기에 충격의 시기에 우리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가 살아왔던 인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확 뒤집어 놓는 그런 혁명적인 지금 의식 변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2030 세대의 대각성 운동의 요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만큼 어른들이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각성이 일어나고 있을까? 계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인데요. 비상계엄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10일 만에 어디까지는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 국민들이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 종북 반국가 세력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정부,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을 엄호해야지.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12월 11일 날 저도 대통령실에 가서 우리 수석 한 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갔습니다만은 지금 좌파들의 공세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지금 대통령은 우파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지금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를 좀 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 국민들이 비로소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목적과 의도와 진정성을 깨닫게 되면서 지지율이 막 폭등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사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같으면 바로 열흘 뒤쯤 되잖아요. 12월 12일 날 24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때쯤 벌써 35%를 통과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대통령이 이제 체포당한다고 관저에 경찰이 포위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막 40%, 30%대 후반으로 갔다가 1월 중순쯤 되니까 45%를 통과해서 50%를 향해서 나아갔으니까 그때 국민들이 대통령이 당하는 걸 보고 아, 대통령도 저 정도 당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위태로운 상황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 얘기 비상계엄 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중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 말이 사실은 비상계엄 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와닿지가 않다가 이 담화 발표하고 1년의 어떤 사태를 보면서 아, 그것이 진짜였네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즈음하여 말한 이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내전 상황이다. 체제전쟁 중이다. 그런데 그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제전쟁의 상대방은 적은 누구냐? 종북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이거를 지금 정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왔냐 하면은 대통령이 당하는 걸 보고 불쌍해서 나왔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로서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다 뛰쳐나와야 되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왜 나왔냐 하면 그 청년들이 내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뛰쳐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무엇을 던져줬냐 하면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종북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했다. 여러분 빨리 깨어나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봉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 문제,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해 오고 있다는 것을 18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종북 세력, 여러분 지금 종북이라는 용어를 다 아시죠? 그거를 알게 된 게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책을 썼거든요. 반대세의 비밀이라고 그 18,000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때 그 책을 2008년도 5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4월달에 3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민노당 내분 사태가 있으면서 PD 계열이 민노당 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당권파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뛰쳐나가면서 진보신당 만들어 나갔는데 그때 뭐냐면 종북 세력하고는 정치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뛰쳐나갔거든요. 그때 자기들끼리 한 내용 중에 종북이라는 용어를 제가 딱 보고 이거 진짜 좋은 용어다. 그래가 책에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친북 좌파라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친북이라는 건 북한하고 좀 친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친북과 종북은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에다 넣어서 그 책이 나온 후에 국민들이 많이 이제 종북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부의 공식 용어도 종북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종북 좌파를 쓰게 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게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전투하는데 사상전을 하는데 유용합니까 안 합니까?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책에서 또 뭘 했냐면 진보 보수라는 용어 쓰지 마라.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좌익이 만든 프레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용어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18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좌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가 이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굉장히 아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뛰쳐나온 이유는 그들의 글을 보면 압니다. 뭐 때문에? 공산화되면 안 돼. 중국, 차이나 아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이 모든 용어들은 뭐냐면은
지금 그들을 뛰쳐나가게 한 휘발유가 뭐였냐고, 불쏘시개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거든. 체제 위기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깨울 때도, 국민을 깨울 때도, 모두를 깨울 때도 뭘 써야 되냐?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바로 그 문제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계몽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체제 위기를 알려준 것이 중요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 소책자 80만 권이 전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나 모든 지금 유튜버들이나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미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뿌린, 이거는 끝도 없는 어떤 알아주지도 않으면서도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으로 계속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하기보다는 고혜연 같은 이런 데서 이것을 같이 배포운동 같이 하자.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더 빠른 속도로 국민을 깨울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자유대학 등 지금 2030 세대들이 지속적인 이동식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역시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한수위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냥 고정식 그냥 집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력이 약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듣고 듣는 사람도 10년 동안 들으면은 그 사람이 과연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노력을 들였는데 그걸 이동식으로 움직여가며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접촉을 하도록, 이 지금 대한민국 시위를 왜 하지? 근데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뭔데? 피켓이나 이런 것이 많이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을 것이고, 그래 됐더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뒀을 텐데, 그냥 고정식으로 모여가지고 항상 어른들은 그게 이미 당연한 줄 아는데 청년들은 움직이면서 해서 대중들에게 접촉면을 넓히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효과가 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 열기가요, 점점 고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아까 군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또는 지금 광주에서도 일어나는 지금 열기처럼, 전국에서 일어나는 열기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보자기처럼 종북 세력, 4050 세대도 고립화되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감싸는 거대한 어떤 이 보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과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기성세대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본질이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금 계속 싸우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투쟁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들과의 어떤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하는 큰 에너지로 작동될 것을 생각하면서 어른들은 이들에게 더 힘을 북돋아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의 얘기가 지금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손정문 목사님 구속한 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빨리 구속시켜가지고 입을 닥치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요 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면 과거 문재인 때 그 적폐청산하면서 국정원 직원들 구속시키고 했을 때 아무도 몰랐죠. 저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얼마나 국정원 직원들이 적폐청산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조사받고요. 그 중에서 4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당했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우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당해도 끽소리도 못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국민들이 많이 훈련도 됐고 투쟁력도 생겼고 유튜브도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가요, 과거에 문재인 때는 단절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제 문제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영문 목사님이 구속 딱 되니까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합니까? 지금 한국에 그동안에 사실 세이브 코리안이 뭐니 해가지고 막 교회가 사실은 움직였던 그 움직임, 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는 이 진영하고 트럼프 진영하고 상당히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였다는 사실 때문에 구속되자마자 바로 미국 교회가 제일 막 그냥 분기탱천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공산 혁명 가운데 일어나는 적폐청산 반동분자 숙청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막 보게 된 게 이건 도저히 목사님을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미국 교계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트럼프 진영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양자회담 할 때 이런 걸 전부 관찰해 본 바로는 제일 분노했던, 미국인들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손영문 목사님 구속이다. 그래서 패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고혜연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막 1000명이 모이죠. 나중에 나아가서는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로 막 전파되면 아마 손영문 목사님 구속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는 어떤 그걸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깨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교단별로 애국단체들이 속속 결성 연합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휘발유가 막 그냥 지금 불이 막 그냥 붙어 나가고 있는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계가 이재명 정권을 가장 경계하고 트럼프 진영을 자극하고 압력 행사를 하는 바로 중심체가 바로 미국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등 자유진영, 미국 정부와 그 다음에 유럽과 같은 자유진영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 실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만 해도요, 내가 미국에 있는 백악관이나 아니면 주요 인사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부인 줄 알고 민노총이 굉장히 민주적인 단체인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진영이 들어오면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특히 가장 결정적 계기는 이제 이재명하고의 트럼프의 양자회담에서 직접 이리 와 미국으로 와서 대화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미국인들의 어떤 왜 이렇게 능수능란한 수에 이재명의 실체가 다 드러났고 아마 그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주도에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회담이 8월 25일 날 있었는데요. 25일 날 있기 바로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 이 얘기인즉슨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영문 목사 같은 교회를 구속하고 통일교도 탄압을 엄청 했는 모양이다. 통일교 탄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수원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 그 방송국 탄압하고 이 했던 종교 탄압을 뭐로 보느냐 하면
이게 공산혁명 가운데서 일어나는 숙청의 일환으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안보실장이 누가 국내에 있는 극우 세력이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귀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경로를 추적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긴즉슨 트럼프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누군가가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 인식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트럼프를 지금 모면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대통령 1기 때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오카시오니 뭐 이런 또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정권에 물러나면 그 지지자들을 스탈린식 또는 모택동식 그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말도 하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공산주의식 공격을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받았던 경험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중국의 어떤 그 지금까지 개혁 개방 체제로 잘 받아줬더니 이게 공산주의 세상을 안 버렸네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고립화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어떤 공산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 간에 막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는 게 관세 정책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은 전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 사람한테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숙청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다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입력해 줬다고요. 지금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저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었는데만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한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아마 정보기관 숫자가 한 16개쯤 되나? CIA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 알아요. 무섭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한국을 이재명을 바라볼 때 뭐냐면 너는 공산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딱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정권을 미국의 많은 지도층이 뭐라고 하냐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불신에 가득한 눈으로 봐요.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재명을 끌어내려 달라고? 그럼 끌어내려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누가? 어떤 정치 세력이 이재명 끌어내려주면 정상적인 이 종북 세력을 제압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 국가로 만들 수 있는지 말해봐요. 여러분 거기서 답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 정도로 안 깨어나고 교회가 안 깨어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정상적인 자유민주 체제로 지금 지킬 수 있는지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미국이 안 도와주냐? 미국이 안 도와줘. 6.25 전쟁 때도 도와주고 다 도와줬는데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지금 모든 IT 업종이나 이런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데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조금 더 중국에 빼돌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눈물을 흘려도 지금 시원찮을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한국 국민들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이재명의 가장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는 미국에 그냥 완전 그부자로 싹 집어넣어버립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영원히 공산국가나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이 완전히 이제는 밧줄로 아주 묶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마 트럼프의 의도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이제 자주권을 좀 잃겠죠. 예. 지금 우리가요 이 스스로 우리 미국도요 지금까지 도와줬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아요.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다가 실패했고요. 아프가니스탄도 얼마나 돈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돈 다 빼돌려 가지고요 탈레반한테 다 넘어가고 결국은 안 되겠다 넘어가 버려 그냥 철수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도저히 기독교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저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회담 계기로 트럼프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우파들을 도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그냥 직접 그냥 제압을 해서 미국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란 프레임이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3개월 가 있을 때요,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책 속에서 이게 내란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썼는데도 전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역공세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보니까 이거는 그쪽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자체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완전히 일망타진하려고 하는데도 전부 다 피하기만 급급하더라고요.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뭐 우리 우파단체들 다 그러면서 윤석열만 몰아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있을 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몰아내면은 그러면 이 내란 프레임이 종식된다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고 그 다음에 되면 국민의힘당을 내란정당으로 해체시키고 헌법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숙청작업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공무원 내 숙청하려고 막 지금 모든 공무원들 전수조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볼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만 버리면 될 줄 알고 나는 비상계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빨리 출당시켜라. 그 다음에 또 비상계엄 한 것을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왜 그 짓을 하느냐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서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해야 완전히 일망타진하고 체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 하나 혼자 살려고, 혼자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내란 프레임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쓰나미로 덮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안 되겠다, 국민들, 나는 그냥 이제 다 때려치우고 살려고 그랬는데, 국민들 보니까 또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안 하면은 또 나중에 하나님한테 처벌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을 그 사람이 처벌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처벌하면 정당 처벌하고 자유민주 처벌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 내란 프레임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로 역 프레임을 걸어서 그들이 내란 세력임을 증명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그 책을 이제 발간하고 또 강의를 시작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게 확 퍼졌어요. 책이 지금 전한길 선생이 많이 홍보를 해주는 바람에 교보문고의 정치사회 분야 1위가 지금 한 40일간 정도 1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당도 지금 장동혁 체제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전투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가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잘 싸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에 국정감사 속에 김현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랬더니 막 국민의힘당이 공격하고 유튜버들이 공격하고 모든 우파단체들 공격해가지고, 사실은 그들의 정치 세력, 그들의 종북 성향을 역공을 취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전개되면서 상당히 그들의 내란 프레임이 그냥 우리를 그냥 덮어 씌우는데 너무 잘 먹히다가 갑자기 그게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는 지금 역공세의 상황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이제 작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막 그냥 조급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더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이제 호전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이제 내란 재판에 적극 형사 재판에 참여해서 지기현 판사 앞에서 그것도 국민들이 보는 화면 앞에서 그냥 바로 그냥 곽종근이한테 지금 막 그냥 해가지고 곽종근이가 지금 사기쳤다는 게 다 드러나죠. 근데 홍장원이도 지금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다 알게 되지, 판사도 알게 되지. 이러다가 내란 재판이 윤석열 내란 재판 무죄 딱 나오는 순간에 그들이 지금 했던 모든 이 어떤 시도들이 다 지금 역공을 당할 그런 수 있는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로 됐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무리수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는 판사들이 지금 난리 꼭지가 돌아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검찰도 지금 완전히 저런 어떤 대장동 사태 때문에 지금 검찰도 다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평검사들까지 지금 다 이렇게 저항운동을 해갔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고, 거기다가 공무원들 지금 또 불안한 거예요. 불신이 가득해. 그래 75만 명 공무원들 핸드폰도 안 해놔.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볼 거야. 시민단체가 가서 그들을 지금 사상 검증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또 빽빽하게 도는 거죠. 그래서 판사 지금 열받아 있어. 검사들 다 열받아 있어. 75만 명 부처 공무원들이 다 열받아 있어. 그 다음에 지금 2030, 1020, 30 세대들이 그래 교회 열받게 만들어. 도대체 누구를 후군으로 하려고 하나. 그렇구나. 이제는 양의 탈을 벗고 그 다음에 늑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거는 이제 끝장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자기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인식하면서 느슨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종하는 게 저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요, 표시 안 내고 저항하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 내에서, 공무원 내에서, 검찰 내에서, 법원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의 일종의 순종하는 것 같은 불복종 운동, 이거는 무저항 운동은 언젠가는 이들의 실체가 더 드러나고 그들의 어떤 약점이 더 드러날 때 아마 일거에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면 이제 방심하고 있어야 되겠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단점은 방심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방심을 잘하는지.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네. 그러면 더 열기를 더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이때는 괜찮네, 집으로 돌아가고, 또 조금 상황이 나쁘면은 그냥 겁먹고 또 그 머리 팍 숙여버리고. 방법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현재 긍정적인 인식을 사실 안 심어주려고 하는데, 어제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힘을 낸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못해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